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석진입니다. 네.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이 오늘 목도리 패션으로 통일을 시켰네요.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아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왜 또 벗으세요? 제가 이거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 건데 제가 한 20년 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결혼 기념일이라 왜 가지고 말을 더듬으세요? 왜그 대목에서 더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것도 운명이다. 데스티니. 예. 네. 추우셔서 목도리를 하셨을 텐데 추운 게 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서 경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네. 내수 얘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계엄 이후에 나온 정치인들의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제일 저 마음에 남아 있는 거는 그 국회의장이 그 탄핵안 통과시킨 다음에 오원식 의장이 송년회 하라고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재개해 주십시오라는 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뭐 그것도 그런 거고 저는 뭐 아직도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 이 정부 특히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장관들 뭐 아직도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일하다. 아직도 나오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 톤 자체가 약간 누그러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 현장은 훨씬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혹시 지표상으로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 SNS에서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지표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 CCSI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소비자 심리지수라 해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내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100 넘으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100 이하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2,500명에게 한국은행이 물어봐가지고 내는 통계입니다. 간단한 통계인데 보통 이게 올해 한 제일 낮았던 게 199였던가요? 높았을 때 103까지 7월에 올라갔었어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7월 때는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좀 100 이상에 있었고 이게 계엄 선포되고 88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에 댓글에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는 게 그 제가 볼 때는 이 달콤한 인생에 이병헌이 김영철 씨한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스가 그 밑에 댓글이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가 모욕감을 준 건가? 뭐 그게 생각나서 하여튼 오늘 여러 지표로 경기는 그 전에도 무거웠고, 근데 사실 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지표로는 아직 이제 겨우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매우 무겁다는 것이 수많은 지표로 나오는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계층이 어느 집단이 어려운가 이게 이제 정책과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그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림 하나 그려갖고 왔는데 네. 저게 이제 그 2019년도부터 쭉 제가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 소비자 심리지수 그거 이제 그려갖고 온 건데 저기 보시면은 저 빨간 선이 100이에요. 기준으로 이제 꺼지는 게 지금 한 3번 보이는 건데 첫 번째가 보이는 게 지금 그 숫자 써놓은 게 저게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저게 이제 72까지 내려갔던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86까지 내려갔던 거고 지금 이번 12월에 지금 88까지 내려갔다. 거의 뭐 수직 낙한데 이 정도면. 예, 수직 낙한데 지금 사실은 요거는 대통령하고 내각이 만들어낸 이 위험인 거거든요. 근데 그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유례가 없었다는 이 코로나 이 사태하고 팬데믹 사태하고 지금 비견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경제적 소비자 심리의 위축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게 12월이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아래로 이제 하향할 건지 아니면은 이건 이제 심리니까. 네, 그렇죠. 좀 선행지수라고 써요. 심리니까. 네, 요게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누그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게 자기의 의사 결정으로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비로 이제 직결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뜩이나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실물 자체가 이제 힘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저건 이제 선행 지표고 저건 나아질 겁니다. 나아져야 되고요. 네, 저대로 만약에 실물 경제로 우리가 저렇게 12%씩 떨어져 버리면 그건 좀 진짜로 경제 위기가 오는 거고요. 근데 롯데마트 매출을 보면 일매출을 보면 지난달 동기 대비해서 12월인데 15%나 떨어졌어요. 이마트도 10% 넘게 떨어졌고. 12월이면 여러 가지 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잖아요. 네, 12월은 우리가 좀 돈을 모아놨다가 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고 15%가 떨어졌다. 저게 이제 실물로 교수님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냐? 저런 게 실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경제 정책.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해서 그런지 정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둔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결국 전체 경제에 다 영향을 받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경제 전반이 다 영향을 받지만 예를 들어 수입차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거 다 해칭해 놓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직접 뭘 사다가 우리 경제라는 게 우리 서민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 붕어빵 아유 저게 왜 이렇게 자꾸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붕어빵 가스로 굽잖아요. 그렇죠. 네. 붕어빵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우리 100% 수입이에요. 적도 그 팥도 사실 중국산 페루산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붕어빵에서 우리 거 리어커밖에 없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이래요. 우리 산업 구조는 우리는 수입해서 그것을 잘 만들어서 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파장이 서민들에게 제일 먼저 온다. 그렇죠. 지표 말씀하셨는데 찾기도 너무 쉽고 근데 예를 들어 3분기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 사상 최대. 4분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사상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영업 대출이 아마 1,000조 좀 넘을 겁니다. 1,050조인가 1,060조인가. 그중에 40%가 제2금융권 대출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가파르게 오르고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거거든요. 이런 거 언론 기자분들이 조금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 대출 중에 대표적인 게 햇살론입니다. 네. 햇살론. 네. 굉장히 턱이 낮은 대출입니다. 연체율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서민 대출이 이자율이 낮으려면 정부가 보증서 주니까 은행이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서민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정부한테 대신 갚으세요. 대위 변제입니다. 대위 변제가 지난해 햇살론이 8% 정도였습니다. 네. 올해 15%를 넘었습니다. 2배 뛰었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표상으로 조금만 뒤져봐도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분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더 형편이 어렵고 신용도가 낮고 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어렵지 않는가.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자 중에 저신용 저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지적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중에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서 그들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소득 이하, 신용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긴급 대출이라고 해서 긴급 가계 대출인가요? 100만 원짜리 대출 있어요. 이거 정말 정부가 아시죠? 이 지표 이런 거 사실 액수로 따지면 연체가 400 몇 억밖에 안 되지만 이런 지표들은 정말 정부가 주는 묻지마 급전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래서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대출에 빌려줘요. 그래서 9시부터 줄 서는 대출이에요.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요 대출 연체율이 지금 30%를 넘었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꽁꽁 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되게 중요한 그 지적이신데 우리 그 정부가 사실은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뭐 철학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굉장히 사정에 이제 공공한 국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F4에서 이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계엄 전야에도 취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동성 무제한 조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RP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RP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환매 조건부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그
담보 잡잖아요. 그 담보 잡아가지고 그거에서 돈 빌려주는 건데 RP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내 자산을 뭐 예컨대 하느니 사줘가지고 돈을 나한테 주면은 나중에 그걸 다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나면은 이제 되는 건데 대출과 RP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출은 그 다음 날 돈이 나와요. 네. RP는 그날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RP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RP가. 그래서 이런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푸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책 당국인데 왜 우리 그 국민들에게 이 공공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닫힌 마음 갖고 있는 거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좀 위중하게 보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시점에 개입을 해야 요거를 심리 수준에서 혹은 간단한 수준에서 막지 나중에 이게 커지면은 진짜 돈이 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마 이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죠.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된다 빨리. 이 목소리도 있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내년 예산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 안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뭐 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잘 그러니까 이게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조기 집행을 해서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쓸 돈이 있는데 상반기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쓰면 50%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그 균등하게 나눠서 쓰는 건데 이거를 상반기에 좀 앞에 당겨 쓰고 하반기는 조금 나중에 쓴다. 예를 들어서 뭐 60% 쓰고 하반기 40% 쓴다. 이거는 뭐 75%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만약에 그게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치면은 예. 1월 1일 날 다 쓰면 됩니다. 1월 1일 날 다 쓰면은 그 효과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기 집행이라는 거는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아,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예. 다만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반반씩 나눴으면은 상반기에 돈을 못 쓴 거는 하반기에 넘겨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남은 돈은 그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못 쓰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상반기에 좀 당겨 써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조집행이라고. 그래서 계획된 거 다 써라. 이제 요런 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해 주신 75%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최근에 뭐 국내에 열어가지고 한덕수 총리랑 이제 최상무 부총리랑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75%까지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75%가 굉장히 이제 쇼킹한 얘기인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75%라고 하는 거는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거다. 예산 배정을. 75%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 뭐예요, 그냥 또? 75%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만 봐도 상반기에 6월 달까지 국세 진도율이 45%밖에 안 돼요. 예.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의 한 70% 정도가 고정비죠.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절반 정도 고정비인데 공무원 월급을 1월 달에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75%쓸 수가 없고 예. 이 75%라는 건 뭐냐면은 예산 배정을 이제 한다는 얘기고 계획을 그래서 이거 지출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지출 원인행위. 예컨대 1억짜리 계약을 맺는데 1억짜리 계약을 상반기에 맺어도 좋다. 대신 계약금 1,000만 원만 내고 맺자. 이런 계약해도 된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 내기 좀 어렵고 네. 다만 내가 지출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는 내가 막을 그런 거는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거 더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상반기에 75% 배정했다는 거는 하반기는 25%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예. 그리고 그런 가능성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다시 그 어떤 염원이 담겨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할 건데 그 그렇죠. 여지를 그렇죠. 내가 다 쓰고 너는 절대 못 쓴다. 이러한 나쁘게 보면은 저같이 이제 아주 그냥 나쁜 마음 갖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꽈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삐딱선 정신이니까 네. 이걸 아니 얼마든지 그런 분석은 가능하죠.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정책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가장 나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내란의 우두머리로 의심받고 있는 대통령, 직무적인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금 예산은 아닙니까? 예. 그거에 기반한 경제 정책인데 예. 이거를 그냥 내년에도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경제 우리 여러 번 짚었지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맛이 좋지 않다. 맛이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변동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중간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뭐 행간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간을 우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행간을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내년 잡힌 예산 이미 통과됐으니까 빨리 쓰고 네. 그 다음 정부에서 추경하세요.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도 해석이 아마 가는 거죠. 네, 그걸 하는 총재까지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금 뭐 사실은 중앙은행장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때 말씀드린 굉장히 금기인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그걸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차마 말을 못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경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평균점으로 저 같은 기자들도 계속 통계 지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윗목하고 아랫목이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통계라는 게 그렇죠.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가 정말 좀 넉넉한 분들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오래 수십 년간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너무 이 지표에만 거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답을 모르는데 이분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KB 금융지주에서 내놓은 통계 보면 해마다 부자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거 많이 읽히는 보고서인데 거기 보면 10억 이상 금융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 46만 명 이거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리가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부자들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것도 한국은행 통계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계대출은 2,000조 가까이 자영업 대출은 1,000조 넘고요. 대출을 받은 사람과 네. 대출을 받은 사업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가 연체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 대출 받은 사람 가운데 네. 얼마나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 네. 경제활동 인구가 한 3,700만 되는데 그중에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614만 명이에요. 이들이 49조 원을 연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용정보원에 카드회사에서 이게 다 보고가 왜냐하면 신용 등급을 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한 달에 4번씩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14만 명이 그중에는 넉넉한 사람도 있고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건 지표로 잘 안 보이고 네. 또 넉넉한 분들의 지표 때문에 다른 지표들이 가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계속해서 넉넉한 분들이 세금을 줄여줘야 이분들이 지갑을 연다라는 정말 30년 40년 된 그 경제 이론에 너무 교조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추경을 이제 빠르게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하는 총재도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시 경제 관련돼서는 지금 이창용 총재가 가장 뭐 실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제가 뭐 넘버 원이라고 거기까지는 좀 스탠스가 좀 그렇지만은 바뀌셨는데요. 아니 저는 원래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었고 예. 예.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된다 네. 했을 때는 상당히 그 평가를 높이 하셨던. 네. 네,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자리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 거시경제 판단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가장 잘한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재가 이 정도까지 이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총재 전통적인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이제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고 특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둔화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금통위의 이 금리 정책도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정부 작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금리 인하를 빠르게 주문했고 어디까지 압박을 넣냐면은 니네가 실기해가지고 금리 인하 타임을 실기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KDI가 막 보고서 내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환율이 뭐 좀 시간 있으면 좀 더 얘기해보겠지만은 환율이 지금 1,500원을 향해서 지금 무섭게 지금 뛰고 있는 형국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더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의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이 저는 총량도 총량이지만은 내용 자체가 지금 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다양한 그 지금 문제들 뭐 내수가 부족하다해서 뭐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게 다 매출이 안 올라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이 지금 이번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고 조기 집행을 한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경제팀이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저는 아니하다고 보는 게 정책 수단을 거기다 넣어놨어야지 조기 집행을 하면 그게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지. 지금 그런 지금 처방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고민을 빠르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거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그 명지대 경제학과 모 교수님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 교수님이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니 올해 했지 않느냐. 조기 집행에서 2분기에 1.3가 나와서 아주 좋았지 않느냐. 조기 집행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플러스 0.1이었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플러스 0.1. 플러스 0.2였던가요? 플러스 0.1.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삼모사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확하게 정말 명쾌하게 지적하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신 그러시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장률 제가 자꾸 이런 거짓 지표 말씀 안 드리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숫자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경제는 이 숫자에 안 들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성장률 1.9라고 굉장히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그 1.9 자세히 뜯어보면 기자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조금만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 보편 관세를 때리는 것이 1년 후쯤에서야 시행될 거라는 가정하에 1.9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거라는 가정하에 1.9입니다. 이 두 지표가 모두 다 불발하면 0.3%포인트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1.9에서 0.3을 빼면 1.6이 내년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아마 보편 관세 10% 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알겠습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올해 안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한다. 어찌 본다면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문상 여기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그 이 경방 경제정책 운영 방향 경방 예.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제가 진짜 열심히 읽어보고 제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제 뭐 이게 기계학습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제가 프로그램도 짜놓고 했는데 여하튼 원래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2월에 발표하는 거는 내년 거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한 20일 그 사이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정석입니다. 관례에 따르면은 요맘때 아니 지난주에 발표하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한데 조금 이제 지금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늦춰서 발표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뭐 이번 주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초라도 발표하겠다 지금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작년에 네. 1월 3일에 발표했어요. 왜 늦게 발표했냐면은 최상목 그 장관이 내가 장관으로 왔잖아.
원래 12월 달에 하는 거지만 내가 왔기 때문에 늦게 한다. 내가 온 다음에 다시 정책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보다 지금 훨씬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추경의 방향이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추경을 아무리 빨리 해도 1월에 발의를 해도 그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2월에 통과가 되고 그러면 3월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힘든 상황은 12월, 1월, 2월 이게 힘든 거고 12월은 지금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 1월, 2월이 문제인데 그럼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여기 경방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보고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경제 관료들의 머릿속으로만 지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견이 담겨야 된다. 그 의견을 담아서 내년도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는 어떻게 운영할지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서포트 해주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 나와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죠.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진행 안 됩니다 그거.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일주일, 2주일 상관인데 대외 신인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냐면 메시지를 내고서 그게 진행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오히려 더 나쁘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조금 늦추더라도 네. 국회에 좀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그 서포트를 받은 상태에서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 나오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의견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일단 불발될 것 같다는 보도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저는 그 인생도 그렇지만 정부도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의 침략을 막아야 되고 50년 40년 전에는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30년 전에는 우리가 민주화를 해야 되고 정부나 정치권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조금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부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경제에서는 그 뒤처진 사람들 아주 많이 힘든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맨날 저 같은 사람들이 3분기 저 가계동향 이야기하고 뭐 5분기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난하다는 거, 경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인비저블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이런 지표들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창회 가면 친구들끼리 또는 어떤 뭐 교회 모임에 가서 저 성당 지인들하고 밥 먹을 때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내가 햇살론 빌렸는데 대출 못 갚아서 정부가 대입 변제해 줬어. 내가 정부 긴급 대출 받았는데 내년 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아예 모임에도 안 나오지. 그렇습니다. 조용히 사라질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 혹은 어디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걸 돌보는 게 저는 지금 정부의 맞아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아직도 30년, 40년 전에 모토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분들이 그 재경영 씨 볼 때 그 마인드에 장관, 차관, 실장이 돼서도 그 마인드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대외 신인도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장관들이 지금 내란을 못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내야지만 대외 신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밥글이 뭐 엄청 돕니다. 밥글이. 누가 돌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한덕수 최상목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무너진다 막 이런 식으로 밥글을 막 엄청 돌리는데 네. 그런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정책 운영 방향 내는 거 한두 주 미뤄도 상관없다 사실은. 근데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방을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 반발하고 이겨내고 이래버리면 불확실성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각의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네.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위임했던 그 권력의 일부를 중지시켜 놓고 국민들이 지금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어디 뭐 법에 써 있어? 뭐 국회에 우리 내각이 지지받으라고 써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국가의 공화정의 운영 체계를 봤을 때 국회에 밀어주는 힘이 없이는 이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도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죠.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지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각이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야만 대외 신뢰도도 이제 새롭게 굳건하게 쓰는 것이다.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하나만 같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아마 내일이 그러니까 그 디데이가 될 것 같은데 한덕수 탄핵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아마 내일 결정이 될 네. 것 같아요.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한덕수 탄핵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네. 보도를 보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경제 사령탑 기능이 떨어져서 경제에 더 안 좋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주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분은 아무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저희 기재부 빨대들 통해 가지고 들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기재부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했을 때 우리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검토했대요? 검토했다. 의전. 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재부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 그 집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권한대행이 되면 나는 어디 가서 권한대행을 해야 되지? 그럼 사무실부터? 일단 사무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세종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울에 와야 되는데. 통수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무통실 가서 하는 건가? 왜 그런 거 검토했다. 어. 거기 그러면 인력도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총리 권한대행은 지금 통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이 서포트하는 그런 기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검토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내 방송을 했다. 사내 방송.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부총리가 장관이 뭐라고? 사내 방송을 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12월 3일 날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네. 그 전에는 대통령 보고 일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권력이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예.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들이 들으면서 이제 사무관들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 갑자기 박범계 의원이 그 국무회의장에서 그 알려진 바로는 최 부총리가 제일 먼저 박차고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떻게 국정 책임자를 찾는데 그 회의에서 제일 먼저 박차고 나온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 그 최성호 부총리의 저는 이 행보가 굉장히 사실 마음에 전 개인적으로 들지 않는데 계엄 선포할 때는 그 숫자 채워주러 갔다가 네. 계엄 해제할 때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 1시 좀 넘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을 때에는 빨리 전화 걸어가지고 만약에 계엄을 반대했다면 빨리 가서 우리 국무회의 해야 된다. 총리한테 건의해가지고 네.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분 퇴근하셨습니다. 집에 가셨습니다. 왜 집에 갔냐? 나는 이거 계엄에 반대하기 때문에 집에 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행동하고 말씀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분이 좀 그 하는 것도 참 불안하거든요. 근데 다만 눈빛이 좀 약간 그 좀 이렇게 불안한 눈빛이 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눈빛을 보면은 불안한 눈빛이 별로 없어요. 뭔가 술을 내고 있구나. 그런 눈빛이 보이는데 이분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민주공화정이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을 좀 협조를 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이분이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준 쪽지 A4지 안 열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더란 거 국회 운영비 주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안 보고도 거의 예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 열어봤다는 거는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송사에 몇 번 이렇게 얽힌 적이 있어요. 박근혜 이제 정부 예, 국정농단에.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징계 이런 걸 얽힌 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소설인데 그때 너무 맛이 안 좋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처법을 조금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얽히지 않으면 된다. 얽히지 않으면 된다. 한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고 법대 출신이어서 네. 그때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다 이런 설이 있죠.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얽히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부총리면은 자기가 월급도 많이 받고 기사 있는 차 타고 권한도 많고 이렇게 준 거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하라고 국민이 그런 혜택을 준 겁니다. 근데 어려운 순간에 퇴근했습니다. 이분을 믿고 뭘 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분 자기 본인 그 일진상의 안녕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밀면 밀릴 수 있다. 좀 이제 좌고 우면 모드가 좀 있다. 밀면 밀릴 수 있다. 눈치 보기 모드가 좀 있다. 있다. 술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이제 경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회와 정당과 긴밀히 지금 협의해서 같은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그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밀면은 밀릴 수 있다. 예. 한덕수 총리는 술을 냅니다. 그래요. 예, 그 선수는 술을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술을 냅니다. 음. 근데 이분은 의외로 본인의 일심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심만 안녕하다고 하면은 밀면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우리 김 원장 기자 혹시 덧붙이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으시네요. 네, 우리가 지금 국정 책임자를 선택해야 할, 정치권이 선택해야 할 상황인데 참 그 표본 집단이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빨리 지금 이 불투명성, 불가측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특히 공무원들이 밭길 진짜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외 신인도 때문에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유지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요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한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잠시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이분들이 이 혼란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한에서는 네. 이분들이 빨리 자리에서 없어져 주는 게 오히려 도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뭐 그 사지선다 중에 골라야 하니까요. 선택의 자유가 대통령이 좋아했던 책 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우리 선택의 자유가 없네요. 그렇네요. 어차피 보기는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를 수가 없으니까 보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요? 예, 누가? 우리 그 김동연 지사가 기회가 주어지게 이제 나는 기회를 만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데, 예. 그래요? 그 기회는 무슨 기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선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전선에서 집중해가지고 빠르게 이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 공화정의 시민의 자세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거의 이제 이 버티기를 넘어서 목리 수준으로 지금 가 있고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 문제가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불투명성을 더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빨리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날려먹은 우리 지금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을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 획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